바로 좀 시작할게요. 너무 자꾸 저만 얘기하는 것 같아서 영상 몇 개 봐도 될까요? 여러분들 제가 앨런 머스크를 좀 좋아하는데 앨런 머스크가 회사가 한 6개 정도 있어요. 여러분들 혹시 고속열차 KTX가 몇 킬로 나오는지 아세요? 300. 그렇죠? 질문이 이상하죠. 그럼 다시 이렇게 여쭤볼게요. 고속열차가 300km 이상으로 못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네? 떠버린다. 네, 그것도 말될 수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보통 비행기가 그 이상 속도면 떠버리니까 속도가 더 못 빨라지는 이유. 제가 막 엄청 빨리 가면 뭐가 발생하죠? 공기. 그렇죠. 공기 저하. 그래서 앨런 머스크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속열차가 더 못 빨라져? 근데 그 공기 때문이야? 공기를 없애면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해서 하이퍼루프라는 회사를 만듭니다. 진공관을 그냥 열차, 기찻길을 따라서 쭉 만들고 열차를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설립한 회사가 하이퍼루프라는 회사인데 지금 두바이에 건설을 하고 있어요. 저기에는 공기가 없어요. Hyperloop One has successfully tested the pod that will someday carry people and cargo up to practically supersonic speeds through a near vacuum tube. The company is the biggest player in. 그래서 지금 800km/h에서 1200km/h까지 맞추겠다는 게 목표예요. This past weekend, Hyperloop One's engineers loaded the aluminum and carbon fiber pod, 28 feet long, shaped like a bus with the beak of an eagle, into the tube at their Nevada test track. 저게 우리나라 유니스트하고 하이퍼루프 팀하고도 또 콜라보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연구 개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설치가 되면은 부산까지 12분이면 간대요. 서울에서. 그리고 1차로 술 한잔 하다가 2차 회 먹고 싶으면 부산으로 치고 2차 해도 되겠죠.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제주시하고 서귀포까지 교통이 어쨌든 너무 차가 많으니까 오래 걸리시잖아요. 하나 그냥 저거 지하에서 뚫어놓으면은 1, 2분 만에 가겠죠. 자, 이런 하이퍼루프라는 회사가 있고 또 하나 회사가 있는데 교통체증이 너무 심한 이 제주도도 해당될 수 있어요. 캘리포니아에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 지상으로만 타냐? 지하에 도로를 만들면 되지. 그래서 보링 컴퍼니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컨셉 영상인데 이런 트레일러 위에다가 전기 트레일러 위에다가 차를 올려요. 그럼 시동은 끄고 내려가면 지하도로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목적지로 200km/h로 저 전기 트레일러가 이동시켜줍니다. 근데 앨런 머스크 보시면 아시지만 테슬라라는 회사 만든 것도 그렇고 스페이스X 우주 가는 것도 그렇고 이 사람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실행력이에요. 이 사람은 바로 그거를 실행력에 옮깁니다. 실행력으로. 그래서 이미 터널을 뚫어서 테스트를 하고 있어요. This is the entrance to Elon Musk's high-speed loop tunnel. Now this is a modified Model X. They were doing demonstration rides today. Look at these alignment wheels down here. 지금 컨셉 영상하고 조금 달라졌는데 저 트랙을 따라서 가속만 하면 달리는 거예요. What's it like to go for a ride through the high-speed loop tunnel? Let's give you a peek. After the Model X is lowered 45 feet and slowly. 아까 영상 컨셉처럼 쭉 내려오죠. 그 다음에 목적지까지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됐어요. Blue in the middle, then red or green at the ends of the tunnel, indicating drivers are clear to speed up or should slow down. It's a thrill when you're inside the tunnel, but this is certainly not close to the 150 miles per hour that Elon Musk envisions for the high-speed loop tunnel. As they take these people in for a demonstration ride, we should point out that this track is only a little over a mile long. During that ride,
it will be bumpy. You will feel the alignment wheels bumping into the side track walls. 자, 여기가 이제 보링 컴퍼니라는 회사고 또 하나의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는 여기 자료는 따로 없어요. 그 회사는 태양광 패널을 값싸게 만드는 회사예요. 거기 회사 이름이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솔라시티라는 회사예요. 제가 갑자기 오다가 까먹어가지고 여쭤본 건데 기억났어요. 솔라시티라는 회사인데 솔라시티라는 회사는 원래 앨런 머스크가 설립한 건 아니고 사촌이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그 지분을 다 사가지고 지금 CEO로 역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만든 또 하나의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뉴랄링크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는 뭐 하는 회사냐면은 쥐의 뇌에다가 10,000개의 전극을 심어요. 우리 컴퓨터가 아까 0과 1로 통신한다고 그랬죠? 사람이라는 거는 그 시냅스를 통해서 전기 신호가 오고 갑니다. 마찬가지로 동물 포유류도 똑같은데 그 쥐의 뇌에 10,000개의 전극을 심어서 얘가 어떤 생각을 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전기 신호가 오고 갈 거 아니에요. 그걸 빅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얘가 어떤 행동을 할 때 뇌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러면은 이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알 수 있겠죠. 그걸 읽어드린 다음에 다시 전기 신호를 줘서 얘가 컨트롤되게 하는 거예요. 그 실험이 성공을 했어요. 그리고 올해에 FDA에 임상 실험을 하겠다고 지금 신청을 넣을 예정입니다. 그럼 이제 사람 대상으로 뇌에 전극을 심고 데이터를 읽고 쓰는 거를 하겠다라는 게 궁극적인 목표예요. 아까 전에 레이 커즈웰이라는 사람이 이 그래프에서 2045년도가 되면 인류 전체 뇌용량을 초과하는 인공지능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그 책에서 얘기하는 거는 2045년도가 되면은 인간이 영생을 얻을 것이야 라고 합니다. 사이비 같죠?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말한 영생을 제가 좀 풀어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막 아이언맨 수트 만든다고 저런 기계들을 써야 되는데 그냥 톱질하다가 졸려가지고 제 손을 잘랐어요. 그래서 좀 잔인한가요? 의수를 꼈어요. 저는 김동현인가요? 아닌가요? 여전히 김동현이죠. 제가 통일이 된다 그래가지고 38선을 넘어서 가다가 지뢰를 밟아서 다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의족을 꼈습니다. 저는 김동현인가요? 아닌가요? 김동현이죠. 근데 갑자기 김정은이 통일 안 한다고 총을 쏴가지고 제가 1등으로 가다가 심장에 관통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심장을 인공심장으로 갈아 꼈어요. 저는 김동현인가요? 아닌가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씩 대체가 다 되고 있죠. 제가 김동현인 이유는 뭐죠? 뇌 때문이죠. 뇌가 대체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해.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이라는 거는 시냅스 사이에서 전기 신호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지금 추구하는 그 뉴랄링크라는 회사는 강력한 인공지능과 대항하기 위해서 인간의 뇌 능력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 여기다 쉽게 얘기하면 외장하드를 붙이는 거예요. 그 정보들과 연산 처리 능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 좀 공상과학 같죠? 근데 어찌됐건 내가 뇌에 있는 정보를 외장하드에다가 저장을 하면 그 뉴랄링크 디바이스를 통해서 저장하면은 내 육신이 없어져도 어디든 이식을 하면은 계속 내 정신이 살아있겠죠? 그렇게 이 레이 커즈웰이라는 사람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육신이 없어지고 정보만 살아있는 그 영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뭐 공상과학 영화에 텔레포트 나오는데 역시 우리 인터넷망으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정보들만 오고 가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베네치아에 여행을 하고 싶으면 베네치아에 있는 디바이스에 데이터만 전송해서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영화가 트랜센더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거 한번 보시면은 재밌는 영화는 아닌데 그 컨셉이 비슷한 영화입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겠죠? 그리고 제가 잠깐 짤막하게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디지털 제도가 왜 중요하냐면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연결이
있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이케아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케아 많이들 이용하실 거예요. 워낙 값싸고 질 좋으니까. 근데 이 이케아에 내가 딱 맞는 원하는 상품이 없을 때가 있어요. 사이즈도 그렇고. 그런 회사가 있는 반면에 여러분들 오픈데스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아마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홈페이지만 존재하는 회사인데 이 오픈데스크라는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여기 보시면은 뭐 퍼니처도 있고 워크스페이스도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샵 퍼니처를 눌러볼까요? 누르니까 다양한 디자이너들이 제작한 책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링 데스크라는 게 마음에 들어서 이거를 클릭을 해봐요. 보니까 이거를 주문을 하면은 160만원짜리 책상이네요. 좀 비싼데. 근데 이거를 보니까 뭐 해외 디자이너,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만든 제품이에요. 자, 우리가 이 해외에 있는 이 책상을 주문을 하면은 이게 배달되는 과정이 어떨까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긴 하지만 예를 들면 이게 미국에서 만든 제품이면 미국에서 만든 제품을 미국 택배사가 실어서 한국까지 가지고 오겠죠. 한국의 컨테이너 선에 사람들이 실어서 그 컨테이너를 컨테이너 선에 다시 옮깁니다. 그리고 그 컨테이너 선은 쭉 바다를 가로질러서 수많은 매연가스를 내보내면서 2주라는 시간이 혹은 뭐 10여일이 지나면서 한국 인천항에 도착을 해요. 인천항이 맞을까요? 동해에 도착해야 되나? 어찌됐건 어디도 도착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나라 택배 기사들이 그걸 실어서 저희 팹랩 서울이건 어디건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러면은 수많은 노동자와 시간과 환경오염 그리고 석탄석유를 쓰는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인터넷망이 연결돼 있고 우리 지금 저기 보이시는 것 같이 CNC 라우터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160만원 주고 살 필요 없이 여기 뭐가 있죠? 다운로드가 있어요. 다운로드를 누르면은 이걸 돈을 낼 필요 없이 무료로 도면을 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다운받아서 CNC 저 뒤에 있는 기계를 이용하면은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팹랩 제주에서 그 기계를 가지고 여러분들 이 수업 들으실 거예요. 잘라가지고 이렇게 책상을 만들었어요. 책상이 어디 있을까요? 저희 160만원짜리 책상을 공짜는 아니에요. 여기서도 나무값이 있으니까. 그때 나무값이 한 얼마 들었죠? 20만원, 30만원 들었나요? 10만원이요. 10만원 주고 저거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상징적인 게 뭐냐면 제조가 변한다는 거예요. 과거의 그 물류 체계와 이런 것들을 다 무산시키고 이제 데이터들만 오고 가는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팹랩의 닐 거센필드 교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이 팹시티라는 개념이에요. 이 팹시티라는 개념이 뭐냐면 200년 동안 지구인들의 경제활동은 아프리카에서 자원을 채취해서 인류의 공장인 중국으로 보내서 중국에서 제조를 하고 그걸 다시 무역을 통해서 전 세계에 뿌리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소비를 하는. 근데 이제는 그런 컨셉은 너무 오래 없어져야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인, 데이터 아웃 시대가 와야 되고 그게 가능하려면 각 지역의 메이커 스페이스, 이런 소규모 공장이 있어야 되고 자생적으로 그 지역에서 나는 재료를 가지고 생산하고 다시 그 지역에 환원하는 이런 행태를 지녀야 된다는 거죠. 그 컨셉이 팹시티 컨셉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학자 케이트 레이워스는 어떤 말을 하냐면 도넛 경제 이론이라는 걸 얘기를 해요. 수백 년 동안 경제는 무조건적인 팽창만을 지향하면서 커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 문제도 야기하고 이기주의도 발현이 되고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창하는 건 경제라는 것이 팽창되면 좋지만 어느 정도 바운더리를 정해놔야 된다.
그래서 도넛 형태의 어떤 시민사회의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다시 우리가 원점으로 돌려놓는 회귀하려고 하는 본능을 지닌 경제 모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사람이 도넛 경제 이론을 주창을 해요. 그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그림이에요. 자원을 채취하고 만들고 사용하고 버리는 게 그 제품의 생애 주기인데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테크니컬 머티리얼. 여기도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하는 기계거든요. 여기 플라스틱 여기 저희가 병뚜껑을 괜히 모아놓은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분쇄하고 다시 열을 가해서 용융을 시키면은 제가 이거 맘대로 이렇게 보여줘도 되나요, 선생님? 그거예요. 이게 지금 플라스틱 판재로 다시 만든 거거든요. 앞으로 돌려주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플라스틱 판재를 이렇게 다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걸 기반으로 우리가 다양한 제품들을 또 다시 재가공이 가능해요. 뭐 가구를 만든다던가 판재를 되게 크게 만들면 다양한 것들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테크니컬 머티리얼들을 다루는 거고 또 여기 보면은 리제너레이트라고 해서 바이오로지컬 머티리얼을 다루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랩랩에서 충분히 가능한 거고 이거는 뭔가 바이오적인 게 필요해요. 그리고 아까 펩시티 개념으로 분산하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 8월에 바이오랩을 또 설립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 또 이제 하버드에 조지 처치라는 교수님이 계세요. MIT하고 하버드가 보스턴에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지 처치 교수님하고 닐 거세필드 교수님하고 만나서 거기서는 또 이제 How to make almost anything이 아니라 How to grow almost anything이라는 수업을 또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바이오랩을 주창하고 그 바이오랩에서 다양한 이제 실험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바이오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또 버섯 뿌리예요. 버섯 균사. 여러분들이 먹는 버섯은 땅 바깥에 나오는 걸 잘라서 먹는 거고 이 버섯의 뿌리는 나무 단위로 이렇게 엉킨 실타래처럼 있는데 이걸 이용하면은 또 이런 제품들을 만들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가볍고 단단해서 스티로폼 대용으로 쓰일 수가 있어요. 스티로폼은 땅에 녹지 않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냥 거기서 녹아들게 됩니다. 그리고 콤부차 가죽이라 그래서 가죽, 소를 잡아가지고 가죽을 만드는 동안 10차례의 화학적 방법이 투입이 되고 수많은 물이 투입이 되는데 이거는 동물권도 존중하면서 화학 재료도 쓰지 않고 환경을 피해주지 않고 집에서 그냥 기를 수 있어요. 발효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죽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방도 만들 수 있고요. 염색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문구인데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실행력이 중요하다는 걸 계속 강조드리고요. 원래 요거는 바이오랩 쪽은 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보고 계셔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난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의 시간들 8월 28일까지의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데 이게 뭐 개인정보가 있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과거에 하셨던 메이커 아카데미를 하셨던 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 블로그를 하나씩 만들어요. 그 블로그를 만드신 분들이 뭘 블로깅을 하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권장사항이지 꼭 하실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게 여러분들 요리를 만들 때도 내가 너무 익숙해지면 라면 끓이는 거야 뭐 기록 없이 할 수 있지만 처음 몇 번은 요리 수첩에다가 그걸 적어야지 기억이 나듯이 메이킹도 똑같아요. 요리랑 비교하면 여러분들이 그 기록을 남기실 때 이렇게 네이버 블로그나 티스토리 같은 거를 쓰셔서 기록을 남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그때 당시에는 의무였기 때문에 모두 다 쓰셨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의무는 아니고 권장사항입니다. 그래서 1강에서는 자기소개. 이분은 뭐 보니까 만들기를 좋아하고 그리기를 좋아했던 자라서 바라는 꿈을 찾았습니다. 실내 디자인보다 컴퓨터에 관심을 시작했습니다. 뭐 설계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하였습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나서 프로젝트를 구상합니다.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돌아가시는 순간부터 다음 주 금요일까지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미 지원서에 제출하시기도 하셨지만 나는 이 2달이라는 기간 동안 무엇을 만들지 상상을 해오시면 됩니다. 그거는 뭐 어려운 거여도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목표로 정하시면은 저희가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첫 주차에 그렇게 남기고, 여러분들이 다음 주 화요일에 배우시는 게 2D 디자인을 배울 거예요. 2D 디자인을 배우는데 역시 이분도 2D 모델링 그렇게 해서 다운받고 어디서 뭐 하는지 뭐 이런 것들 날라간가 보네. 그래서 이분이 그 3D 모델링이나 2D 모델링 배운 거를 다 기록으로 남겨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파라미터를 어떻게 입력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지 파라메트릭 디자인이 되는 건지, 그러면서 하나씩 배우면서 해결해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3D 프린터 사용법, 3D 프린터 출력을 하려면 뭘 알아야 되고, 뭐가 중요해, 어떻게 실패를 안 하려면 뭘 주의해야 돼, 이런 것들을 다 기록으로 남기고, 또 유튜브에서 본인이 학습할 때 기억에 남는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해서 남겨놓으셨어요. 나중에 생각날 때 여기만, 자기 블로그만 들어가면 모든 정보들이 다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열심히 3D 스캐닝도 본인 이렇게 스캐닝을 하고 출력도 하고, 저희가 이때는 과제를 3D 프린터 과제를 어떻게 내드렸냐면, 뺨랩 서울에 필요함직한 것을 찾아내시고 직접 그걸 출력하세요 했어요. 그래서 뺨랩에 뭐 보수해야 될 부분, 뭐 책상 높이가 안 맞거나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 이분은 케이블 타일을 3D 프린팅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공구를 걸 수 있게 이렇게 매달아 놓으셨네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일렉트로닉 디자인, 회로 설계해서 아두이노 만드는 거라던가 이런 수업도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어려운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깊이는 안 하고 아두이노로 대체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리고 CNC, 여러분들 CNC 하실 거거든요. 그럼 가구 만드는 거 이런 걸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구 디자인하고, 이렇게 좀 어려운 건데 하나씩 배워가지고 제작하는 것까지 배우면은 실습. 그래서 이분 이제 CNC 다 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배우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조립식 스툴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해보면 주의사항, 안전장비 착용한다 이런 것도 다 적어놔야 돼요. 그리고 엔드레일이 부러졌는데 뭐 부러지면 왜 부러졌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걸 기록 일기처럼 남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이 시간 되게 재밌는 시간인데, 몰딩 캐스팅 시간이에요. 제가 그 지원서 지원해주신 분들 보니까 레진 써야 되는 분도 계셨던데, 이 몰딩 캐스팅 하는 게 다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리콘 가지고 할 건데, 여러분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복제 기법을 배우게 돼요. 이런 기존에 나와 있는 친구를 이렇게 몰드를 넣고 다시 캐스팅을 해서 똑같이 복제하는 그런 식으로. 몰딩 캐스팅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 아두이노 컨트롤하는 것도 코드 짜는 거 다 배워가지고 코드 짜고 넣고 저항이 뭔지부터 해서 LED가 뭔지 하나도 모르는데 하나씩 배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점점 회로도 연결해보고 모터도 작동시켜보고 복잡하게도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파이널 프로젝트를 이제 만든 거예요. 이분이 프로젝트 구상을 처음에 했던 거랑 좀 다르게 바뀌었어요. 그때 당시 미세먼지가 되게 심했나 봐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한데 마스크 한 사람은 많이 볼 수 없대요. 그때 당시에 그랬나 봐요. 그래서 미세먼지를 측정하고 색으로 표현해주면 좋겠다. 그래서 처음에 그냥 스케치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만들겠다. 그래서 준비물을 상상해보고,
그 센서들을 다루기 위해서 아두이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구상해보고 코드를 짜요. 그 다음 블루투스 통신도 해보고 내친 김에 이분은 되게 열정적이었어요. 저희가 블루투스 이런 것도 안 알려드렸는데 직접 짜셔서 그래서 이제 LED를 통해서 표정 드러나는 것도 만들고 3D 모델링 해가지고 이 케이스, 위성지 측정기 케이스도 만들고 아두이노 이제 점점 회로가 복잡해지죠. 하나둘씩 붙어서. 근데 하나씩 차근히 하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코드가 갑자기 엄청 길어졌어요. 이제 다 붙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결과물은 3D 프린터 안에다가 그걸 다 껴가지고 작동하는 거를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드릴 거는 일단은 프로젝트를 한 번씩 상상을 해주시고 의무사항은 아니나 블로그를 하나를 개설해 보세요. 블로그를 개설해서 1강 내가 누구이고 나는 뭘 하고 싶어서 여기 왔고 또 어떤 프로젝트를 만들고 싶은지 그렇게 그냥 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무는 아니나 저는 엄청나게 권장을 드려요. 기록을 남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여러분들이 싫어할 법하지만 이런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게 무슨 시간이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이 2달 동안 화요일, 금요일마다 만나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계속 관계를 하실 분들이어서 각자 자기 소개와 함께 나는 어떤 프로젝트에 관심이 있어서 왔는지 프로젝트가 다시 바뀔 수 있으면 나중에 말씀드리겠다 하고 전달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좋은 포맷은 저는 어디에 살고 있는 무엇을 하는 누구인데요. 저는 이번 메이커스 프로를 통해서 메이커 아카데미를 통해서 이런 걸 얻고자 왔고 저는 이런 프로젝트를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제일 앞에 계시기 때문에 먼저 마이크를 드리도록 할게요.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제주에서 제주 소품샵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소품샵에 오시는 고객님들이 항상 궁금해하고 문의하는, 그러니까 저희 직원분이 이제 응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뭔가 자율적으로 이렇게 누군가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까 해가지고 그 작년에 팬넷재즈에서 그 이런 하루방 모델을 CNC로 가공을 해서 거기에 아두이노 센서 달린 모터랑 말하는 기능까지 해가지고 뭐 원하는 정보를 직접 알려주는 그런 모델을 만들다가 중단을 했는데 이번 기회에 더 좀 배워서 완성을 시키려고 지금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익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뭐 상가들도 다 응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뭐 매장 정면이나 아니면 그 응대하는 카운터 앞에 이런 모델이 있어서 거기 주인분이 자주 질문하는 그거를 이런 모델이 말해주면 재밌기도 하고 응대하는 시간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이제 뭐 교수님이 말씀드렸는데 뭐 인공지능 쪽으로도 자동적으로 학습을 해서 알려주는 그런 거로도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좀 드는 생각이 챗봇인데 하드웨어가 결합된 챗봇인 것 같아요. 그 챗봇도 요즘에 되게 쉽게 나오고 있어서 왓슨이라는 챗봇이 있습니다. 한번 나중에 왓슨 검색해 보시면은 일반인 사용자에게 뭐 몇 장까지는 무료로 제공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 챗봇이라는 게 콜당 피를 받거든요. 그 콜당 0.001달러를 차지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사장님이 누구세요라는 말을 사람이 하면은 그 부르는 순간 1원이 저한테 서비스 비용이 부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일반인 사용자에게는 무료로 전환된 걸로 알고 있으니까 한번 IBM 왓슨을 잘 찾아보셔서 라즈베리 파이 같은 거랑 인터넷 연동을 시키면은 충분히 가능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들어봤고요.